쓰고 봅시다. 너무 간단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좀 그래도 짧게. 방송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네. 그 마음 막 두근두근 안 할 것 같은데, 자 다시 쓰고 봅시다. 가슴 두근두근하네요. 아 정말 여러분들이 저렇게 힘차게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저널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아 네. 저널 열심히 쓰셨습니까? 아 이번 주에 정말 열심히 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번 방송을 글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방법 네. 듣고 이제 상당히 감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 되게 엄청 유용하겠다. 그때도 이제 방송 때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엄청 감탄하는 거. 네, 그렇죠. 막, 어우. 와, 대단해, 막 이러면서. 네. 야, 이분 와,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훌륭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좀 따라해보고자 네.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복병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전 한국이 지금 멈춘 지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외부에 나가기도 좀 그렇고 또 뭐 일도 없고 이것저것 뭐랄까 일정이 다 꼬였어요. 이 전어를 쓰는 것도 그러니까 습관이다. 그렇죠. 습관을 네. 만들어야지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습관을 빌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전어를 쓰는 습관을 빌딩을 할 때 뭐에 붙였냐 하면 네. 출근이랑 붙였어요. 출근한 다음에 쓴다? 예. 그래서 출근하고 아침 먹고 바로 이어 쓴다. 음. 이런 식으로 붙여놨는데 거기가 딱 끊긴 거죠.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랄까 되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주에 뭐랄까 제대로 생활을 못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뭐 그런 경험, 비슷한 경험 많이 봤죠. 이럴 때 어떤 그런 코핑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리바운드해서 다시 트랙으로 네.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글쓰기가 막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그래도 좀 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어이구, 제가 또 무슨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것처럼 맞춰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이제 김밤님처럼 뭔가 일상이 조금 흐트러져 가지고 네. 글쓰기 습관이 좀 무너져 있을 때 그래도 뭔가를 써야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한번. 오늘 꿀팁 대방출 예감이 아주 진하게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바로 코너 소개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 오늘 꿀팁 대방출하는 잘 쓰고 싶습니다. 제 4회입니다. 벌써 4회가 되었습니다. 자, 글 선생님 오늘 네. 주실 꿀팁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제 책. 네. 신이 내린 필력은 없지만 잘 쓰고 싶습니다. 예,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책이 총 2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뭐랄까 그냥 놓치기 어려운 25강의 명강이 쫌쫌하게 네, 그렇죠. 그 보석 이제 같은 것들이군요. 네. 굳이 한 장을 빼야 된다면 누굴 빼시겠습니까? 뺄 수 없죠. 아무도. 네. 원래는 나가며 정도 뺄 수 있겠네요. 나가면도 너무 소중하겠네요. 나가며도 아주 이게 그 들어가며하고 나가며가 숨이 쌍관으로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의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한 장도 뺄 게 없죠. 이게 그렇죠. 원래 24장이었거든요. 네. 25를 맞추기 위해서 아, 한 장을 추가했습니다. 그 장이 몇 장일까요? 저만이 알고 있죠. 댓글로 여러분들 따라주시면 여러분들이 뭘 쓰시든 간에 네. 정답이 아니겠죠. 아니 그래도 25분이 참여하셔서 네. 1부터 25까지 그러면 뭐 그 중에 하나 있겠죠. 그렇죠. 네. 왜 25를 맞추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왠지 좀 허전해가지고요. 24에서 끝나니까 뭐 24절기도 있긴 하지만 왠지 25까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제가 끼워놓은 그 한 장이 이걸 꼭 얘기하고 싶다는 마음과 굳이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싶은 이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딪혔구나. 예. 그런데 뭐 어차피 언젠간 쓰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집어넣었죠.
말하자면은 글 선생님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정보란 정보는 네. 정말 잘 구성해서 촘촘히 잘 네. 짜놓은 책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그 네. 첫 부분 쪽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이 전체적으로 제 의도는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글쓰기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사는 현실을 포착하고 책에서는 이제 베어 문다고 했는데 현실을 베어 물고 그 다음에 소화하고 그 다음에 배설하는 이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먹는 단계네요. 먹는 말하자면. 거랑 김밥님 좋아하시는 네. 먹는 걸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죠. 먹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럼요. 네. 먹지 않으면 대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부는 현실을 베어 무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포착할 수 있을까? 이것과 관련된 몇 가지 이제 팁들이 있습니다. 좀 먹으려면은 이제 미각을 총 동원을 해서 네. 어떤 맛인지도 분간을 해야 되고 그렇죠. 냄새도 맡아보고 네. 몇 번 씹을지도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합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는 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네. 1장은 이제 경험과 사건. 아, 예. 저희 이제 책 1장부터 25장까지 각각의 장마다 2개의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50개의 개념으로 음, 정리를 했죠. 첫 번째가 경험과 사건. 경험과 사건. 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산문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 사건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물론 이제 책은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만, 네. 글을 쓰다가 이제 막혔을 때, 네. 이렇게 되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경험과 사건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일단은 첫 문장을 쓰기가 힘들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문장을 시작할 때 좀 애매할 때 그때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평서문으로 바꾸면 네. 이런 일이 있었다죠. 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글은 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로 시작하면 됩니다. 말하자면은 네. 뭔가 일이 있었으니까 글을 쓸 거 아니야. 그렇죠. 사건. 예. 아, 이게 사건인가 보죠.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사건은 크게 보면은 말과 행동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오, 그래요? 그렇죠. 사건은 말과 행동이죠. 그렇네요. 그거 말고 어떻게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군가의 행동이 있고 누군가의 말 때문에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첫 번째 문장에는 행동이 나오거나 말이 나오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음, 김밥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죠. 김밥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진짜 말씀을 듣고 나니까 두 개 말고 다른 거에 해당하는 일이 잘 없네요. 없죠. 근데 이제 보통 글쓰기가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설명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상황에 대한 설명들. 그러니까 이제 미주알 고주알 뭐 어쩌고 저쩌고 일어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핵심적인 사건에 대해서 다룬 게 아니라 주변 정보들을 막 잔뜩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네. 습관처럼 자기소개해봐. 그러면 저는 어디 사는 누구고요. 나이는 그렇죠. 몇이고요. 네. 직업은 뭐고요. 이러고 레파토리 그냥 줄줄 나오는데 걔들 지루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글도 그렇게 지루하게 쓰지 말고 그럼요. 어쩌면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니까 가장 중요한 행동, 가장 중요한 말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택배가 도착했다. 그렇죠. 부터 시작하라. 네. 택배원이 말했다. 오늘은 못 가요. 네. 이것도 아니 택배원이 말했다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은 못 가요. 부터 시작하는 거. 그렇네요. 오늘은 아우 정말 마음 아프네요. 오늘 택배가 안 온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벌써 이 말만 들어도 쓸 글감들이 막 무궁무진하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글 쓰려고 할 때 막히는 이유는 이제 글감이 좀 부족해서인데 자기가 경험했던 걸 잘 반추해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반드시 다음 문장에 쓸 말이 생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직접 이제 노트에다가 저널에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쓰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먼저 그걸 한번 던져보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제가 사실은 말씀 들으면서도 질문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네.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네. 정말 오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안에 방문 걸어 잠그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네. TV만 보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숨만 쉬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사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숨만 쉬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숨 네. 10번 쉬었다. 네. 11번째 쉴까 말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험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럴 때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를 이제 꺼내와서 글로 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항상 오늘 있었던 일만 쓰는 게 아니라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는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의 대상이 지금 당장일 수도 있지만 과거의 일일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떠오르는 건 지금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들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처음 한번 시작해 보는 거니까 혹시라도 글쓰기가 좀 두렵거나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행동이나 말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떠올리실 거예요. 그럼 그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쓰고 싶은 대로 일단 쓰시면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 자체가 약간 글을 불러오는 마법의 주문 같은 그렇죠. 살짝 느낌이 있네요. 네,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주문이라고. 주문. 그 다음에 어이 주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리 와, 글감 이리 와 이런 느낌. 여기요. 네. 글감 하나 추가요.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그럼 그 주문을 불러와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 네. 저처럼 뭐 이제 습관이 깨져 있을지라도 네. 이제 노트를 펼치고 일단은 한 줄 쓰고 네.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시작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매우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건이라는 네. 게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이거 되게 모호한 질문이긴 한데 네, 분야가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엄청 많아 보이죠. 네. 그런데 딱 나누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 실제로 안 일어난 것도 사건인가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있죠. 어디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책 속에서. 그렇죠. 스토리, 내러티브, 즉 창작되어 있는 뭐 영화라든가 뭐 만화, 소설 네.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허구의 것들. 그렇죠. 허구적으로 만들어진 사건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실제 일어난 사건과 허구적인 사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 보이세요? 당연히 실제죠. 허구라는 게 그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네. 우리가 허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의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뭐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영화나 그렇네요. 뭐 스토리가 내 마음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 답답하죠. 네, 답답하죠. 그러면 이제 게시판 가가지고 뭐 누구를 살려라. 음, 왜 얘는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책에도 썼는데 왕좌의 게임이라고. 그 유명한 드라마. 네, 용두삼이의 이제 대표격이죠. 네, 왕좌의 게임. 네. 거기에 보면 시즌 5인가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충격적인 장면이 한두 개여야지. 근데 거긴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드라마일 뿐이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그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모아놓은 거예요. 리액션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네. 정말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분노를 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약간 일상적으로는 그런 감정을 사실은 표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는. 근데 오히려 허구적인 사건에 그렇게 자신의 어떤 감정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몰입을 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허구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쓸모가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은 그 경험을 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허구의 사건 같은 것이 훨씬 파워풀하고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독서 경험이 많을수록 네. 많은 이제 책들이나 영화를 읽고 이렇게 할수록 그 꾸며내어진 이야기들 많이 접하죠. 그렇죠. 사건들. 그러면 그 사건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감이 될 수 있겠군요. 글감이 될 수 있죠. 그럼 이런 일이 있었다.
다음에 꼭 뭐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경험한 일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다.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하죠? 반지의 제왕에서 빌보가 프로도에게 반지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읽었던 책이나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의 행동과 말로 또 글을 시작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허구적인 사건일지라도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동과 말로 나눠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계속 지금 행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야기는 행동으로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에 집중하고 어떤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생생한 이야기가 살아난다는 거죠. 단순히 서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도 있고 네. 행동도 있지만 네.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의 초점은 조금 더 행동 쪽으로 바늘을 약간 옮겨라. 그렇죠. 그러면 더 생생한 글이 나올 것이다. 네. 이것만 바꿔도 많이 달라집니다. 글의 느낌이.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서술하듯이 써요. 날씨가 좋았다. 뭐 비가 와서 뭐 몸이 찌뿌둥 이런 식으로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흥미가 갑자기 확 가네요.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에게는 그 장면 속에서 누군가 하는 행동이 가장 뭔가 관심이 많이 가나 봐요.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저거 왜 저럴까? 네. 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드니까 네. 글을 쓰다 보면은 소설을 한번 써봐야지 네. 라고 생각하고 많이 빠지는 함정이 갑자기 두 인물이 대화를 시작해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은 얘가 얘 같고 얘가 얘 같고 둘이 네. 다른 말 하는 것 같이 그냥 겹쳐져 버리고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말을 가지고 뭔가를 풀어나가기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그리고 쓰기도 좀 더 편할 겁니다. 그게. 왜냐면 중요한 행동들을 먼저 나열을 해놓고 거기다 살을 붙이면 자연스럽게 사건이 형성이 되거든요. 행동에 따라 이렇게 쭉쭉쭉 전개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말을 던지면 그럼 반면에 그렇게 좀 전개되는 맛은 좀 없고 그 말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쪽으로 네,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이라는 건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가 이제 될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약간 시간의 흐름이 좀 지체되죠. 그렇네요. 그냥 행동이라는 건 툭툭 이렇게 뛰어가도 속도감 있게 전개할 수가 있는데 말이란 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니까 좀 지루한 면이 있기도 하죠. 근데 뭐 지금은 사실 그런 것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건 정말로 이제 내가 어떤 글을 나 혼자 읽는 게 아니라 독자를 위해서 쓴다고 할 때는 이제 독자가 읽었을 때 읽는 시간, 그다음에 그 작품 안에서 시간이 전개되는 어떤 흐름,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다 하시면서 쓴다면 이제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말과 행동을 한번 시작해 보자. 그리고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실제이든 허구이든 별 상관없다. 평소에 재밌게 읽은 책,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속에서 중요한 등장인물의 행동 하나를 포착하고 거기서부터 얘기를 풀어나가면 뭔가 쓸말이 생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또 써나가면은 네. 슬럼프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뭔가 되게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지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예. 있었던 일부터 쓰기 시작을 했다가 네.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허구야. 네. 그래서 막 내가 원래 원했던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가봐. 그렇죠. 그렇게 돼도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밖에 안 보는 글이니까 괜찮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글쓰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배달되온 치킨인데 네. 나 혼자 상상 속에 빠져서 치킨 다리가 4개인 괴물새를 떠올리고 이 괴물새를 찾아 떠나는 여행. 네. 웃으시는데 이거 재밌겠네요. 이런 의미가 또 있네요. 상당히 재밌겠습니다. 진짜.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글쓰기라는 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산문이나 수필을 쓰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게 말을 안 하면 특히 1인칭 시점 같은 경우에는 소설하고 잘 구별이 안 돼요. 수필하고 소설이 잘 구별이 안 되고 경계가 좀 모호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 때는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쓰지만 그걸 말해주지 않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소설인가? 그럴 수 이런 있겠네. 느낌이 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 경계가 모호하고 그것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도 좀 생기고 산문에서 어느 정도의 허구를 허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있긴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그냥 자기가 경험한 사건들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는 연습.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뭐 소설 쓰고 싶으면 소설 쓰시고 쓰다가 뭐 시를 갑자기 시가 쓰고 싶다 그러면 또 시를 쓰셔도 되고 뭐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그림 네. 자기가 마음속에서 이제 몰아가는 대로 한번 쭉 글을 몰려서 굴려보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코너에 딱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글이 전개가 안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멈추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화두를 찾아서 예. 다른 글을 시작하고 네. 이렇게 전원을 써나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글 쓰는 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쓰기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 문장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가들 아주 뛰어난 작가들도 다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하루 종일 한자도 못 쓸 때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전문 작가들 그분들도 하루 종일 한자도 못 쓰시는 분들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시작하셨으면 될 거란 말이죠. 그다음 이미 시작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막힌다는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그럼 쓰다가 막히면 어떻게 갈 거냐? 네. 그건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일단 그렇죠. 오늘 시작해 보자. 그럼요. 그리고 전문 작가들, 유명한 작가들도 다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막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걸 돌파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고 좀 능수능란하게 그 상황을 극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거고 우리는 경험이 좀 없으니까 거기서 막히더라도 너무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써놓은 걸 보고 이제 만족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더 이상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끝.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렇죠.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요. 내일은 또 다른 얘기가 생각나지 네, 않겠습니까? 내일은 또 다른 사건이 있을 테니까. 그럼요. 다른 택배가 여러분들 문 앞으로 배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도 택배가 왔다. 뭐 이런 걸 또 글 쓸 수가 있죠. 근데 택배 하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네. 뭐랄까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너무 그러면은 초반에 신변잡기적인 얘기 이런 것만 주제로 다뤄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뭐 예. 택배 박스 이런 것도 상당히 이게 현대 문명의 상징 아닙니까? 네. 택배가. 네. 그래서 심오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꼭 우리가 어떤 외부로 이제 우리를 쭉 스쳐 지나가는 네.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만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 아니면 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가요? 네. 그거 말고 쓸 게 뭐가 있나?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를 쓰는 거죠. 그 지금 아직 우리가 그 다른 그 코너들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연계가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비평 이론에 대해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글쓰기 문학 작품을 읽고 한번 글 써보는 것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시작하는 그 사건도 비평의 대상이에요.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 비평이 대상이 되는 그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될 것인지는 그 사건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예를 들면 택배가 계속 옵니다. 네. 김밤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맨날 택배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택배를 계속해서 시키는 또 기다리는 나의 심리 상태 택배에 중독되어 버린 그렇네요. 어떤 현대인의 어떤 모습 계속해서 소비를 하고 그 내가 주문한 물건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열어보고 만족하는 것 같지만 다시 뭔가를 또 주문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 사이클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럴듯한 글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런 것만 계속 써야 돼? 내 인생에서는 별로 중요한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건이라도 누가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딱 귀에 꽂히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네. 관점이라는 말씀을 몇 번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건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네. 그 사건이 평범하다 비범하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결정을 한다. 제가 저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책에도 썼는데 일본의 아주 유명한 하이쿠 작가가 있습니다. 네. 바시오라고 있어요. 바시오 들어보셨죠?
바쇼? 처음 바쇼 못 바쇼. 저희가 이런 걸로 농담이나 하는 아재들이죠. 네. 읽어드릴게요. 아 예.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었네 울타리 밑에. 이 글입니다. 짧은 시예요. 네. 이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가만히 살펴봤더니 울타리 밑에 냉이꽃이 피었다는 시예요. 그 진짜 별거 아니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시는 왜 썼을까요? 뭐 가만히 살펴봤겠죠.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세요. 상상력을. 네. 이 시는 네. 냉이꽃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오래전부터 있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비로소 오늘 음. 내가 본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그냥 쓱 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이제 예, 보니까 그러면은 이 작품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찬찬히 들여다보면 숨은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아, 그렇네요.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냉이꽃이 있어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삶을 하찮게 여기고 내 삶은 뭐 일어나는 일도 별로 없고 날마다 똑같은 일만 반복돼. 아 지겨워.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러면 사는 게 뭐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하는 게 택배 그렇죠. 택배 시키는 거죠. 어. 네.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야 네. 이거는 좋을까? 이걸 내가 사면 내 삶에 재미가 생기려나? 만족할까? 만족이 될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충분히 재밌는 일들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좀 찬찬히 들여다봐라. 네. 그리고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죠. 관점을 익혀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여러 사람들한테 흡수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거는 그 다른 사람의 관점을 한번 내가 검토해 본다는 거잖아요. 아, 요새 에세이 열풍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에세이들이 나오고 막 베스트셀러 막 몇십만 부씩 팔리고 부럽습니다만 그런 걸 부러워하시면 자신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찬찬히 들여봤더니 더 부러워요. 안 부럽습니까? 저 그럼요. 인간인데?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막 책 써가지고 막 10만 부, 20만 부, 막 그렇죠. 100만 부씩 파는데. 맞아요. 구독자 10만 막. 그렇죠. 와 부럽네요. 진짜.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에세이를 좋아하는가? 그건 결국은 자기 삶하고 그 작가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잘 살펴봤더니. 그런데 10만 부를 파는 작가랑 자기 삶이 그 비슷하다고요? 내용을 보면요. 공감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도 이랬네? 사기 아닙니까? 그 나도 사람들은 이러는데? 무슨 이제 상위, 네. 상위 1%로서 상위 계층의 삶을 살고 있는데 네. 마치 자기가 평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양.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읽어봤는데, 이거? 나랑 비슷해. 그잖아요. 나랑 비슷한 상황인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 흡수했으면 이제 자기 삶에 이제 적용시켜보는 거죠. 자기 글에도 적용해보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사건을 접하고 그 사건의 의미를 쭉 찾아 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려면 좀 자기 성찰 같은 게 있어야 되나요? 물론 방금 책도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어떤 내 삶의 어디가 이 사람 책이 어디랑 맞닿는지를 알려면 책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밖에 그냥 있으니까 네. 자기가 만나는 자기를 알아야지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글 쓰는 이유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제보다 더 나은 자기를? 내가 되기 위해서 그렇구나. 자기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쓰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쓴 글에서도 저런 것도 나랑 비슷한 게 있네 익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또 개선점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글쓰기를 해 나가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삶에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그걸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그 시작점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가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기록에서 끝나지는 않겠네요. 그 다음 있죠. 당연히 이제 비평 단계가 있죠. 객관적인 사건을 기록한 다음 단계는 그 사건을 설명하고 평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 거기까지 되면 이제 일상 비평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일상 비평의 대상. 무엇을 비평할 것인가 일상적으로 내 삶을 비평하겠죠. 그럼 내 삶을 비평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내 삶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관련해서 내가 뭔가를 써본다는 거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대상을 먼저 이제 확정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를 일단 쓰시고 원래는 이제 안 써도 되지만 일단 시작할 때 한번 쓰세요. 그럼 이런 일이 있었다 썼잖아요. 뭔가 썼으니까 쓴 것 같잖아요. 기분이라도 쓴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중요한 사건 그냥 설명하듯이 쓰지 말고 일단 행동이나 말로 딱 중요한 거.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제가 겪었던 이제 저널 슬럼프 네. 탈출을 해보실 수도 있겠고. 저널 슬럼프를 이제 탈출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첫 번째 방법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정말로 뭔가 좀 위험한 팁인데 어휴. 꼭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것도 위험하면 또 매력적이네요. 그렇긴 한데 이거 참 말씀드려도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한테만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이제 방송에 내보낼지 말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는 네,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쓸 게 없을 때는 택배도 안 와. 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네. 책도 생각 안 나. 네, 그러면 쓸 수 있는 방법이 극약 처방이 하나 있어요. 극약 처방이요. 네, 죽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쓰다가 죽는다고요? 예. 아니 이거 뭐 종이에다가 이거 펜 이거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죽습니까? 아 그거 보셨어요 옛날에? 네. 장미의 이름. 네, 장미 이름 봤죠. 그 영화 보면은 그 책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네. 희곡인가요? 시약인가요? 시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안 나올걸요? 그렇죠. 이게 환상의 책이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책. 네. 이제 그 책을 읽은 네. 수도사들을 살해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살해하는 방법이 네. 그 읽을 때 페이지에다가 책장에 독을 묻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해도 되는 겁니까? 워낙 오래된 영화고 네. 워낙 훌륭한 책이고 네. 그게 이렇게 핵심은 아니니까. 그렇긴 하죠. 뭐 그게 핵심은 아니죠. 물론 되게 상징적인 네. 장면입니다만 중요한 뭐 내용이긴 하죠. 이번 팁도 그런 식인 건가요? 쓸 때 아닙니다. 이거는 잉크에 독이 있어가지고 이게 침을 바르면 쓰다가 죽는. 그런 거 아니죠, 당연히. 저 이게 너무 오버한 네, 거죠? 네. 예, 사람 싫어하시겠네요. 정신 차리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훌륭한 진행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들었는데 오늘은 영 객단 만들어 놓고 뭔가 글 선생님의 진행을 방해하네요. 제가 조용히 꿀팁 청취하겠습니다. 위험한 팁입니다. 네. 뭐냐? 자신의 비밀을 쓰는 거. 네? 자신의 비밀. 자신의 비밀을 쓴다고요? 네. 아니 말유. 에이 그러면 안 되죠. 비밀을 왜 써요? 비밀은 잊어버려야지. 마음속에 넣고 있다가 태워버려야지. 그거를 증거를 남기라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아 진짜 위험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위험한 이유는 네. 비밀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일이 비밀이 되나요? 아주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이 비밀이겠죠.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법적인 문제가 되는 일?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인간관계와 관련돼서 굉장히 떠올리기 싫은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네. 그걸 서술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렇죠. 네. 아주 그렇죠.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 그 사건 네. 내가 부끄러워서 꺼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건을 제대로 직면하고 그것과 관련된 해석과 평가를 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글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배워 물어야 될 마지막 한 조각.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러면 무엇에 관해서 쓸 것인가? 그렇다면 결국 언젠가는 그것과 관련된 글을 쓰게 될 거예요. 그거를 다뤄야만 그 사건이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돌아봤더니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게 나에게 이런 영향을 끼쳤구나. 이걸 한번 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인 게 네. 이게 비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아주 이게 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중요성이 막 몹시 높기 때문에 네. 우리가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별로 안 중요한 일이면 그게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건 또는 어떤 자기가 품었던 생각들이 네. 어떤 방식으로든 내 인생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굴곡을 만든다든지 네. 뭐 꺾어버렸다라든지 그렇죠. 방향을 바꿨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안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네.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이 우리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종의 자서전 같이 전어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럼 자기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쭉 반추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과정에서 얘를 어쨌든 건드리긴 건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공개! 할 수는 없죠. 없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네. 실패했어요. 여러 번 그 사건에 관련해서 뭔가를 써보려고 했는데 자꾸 실패했어요. 계속해서 뭔가 쓰기가 두렵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뭔가 스스로 그걸 좀 왜곡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계속 남아 있어요. 하지만 시도할 때마다 뭔가 분명해지는 건 있어요. 아 조금씩. 네. 아 그랬구나. 음. 그러니까 그 사건에 관해서 내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생기고 언젠가는 내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의 비밀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이 아는 것,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건에 관해서 써보는 것. 그게 막혔을 때, 글이 막혔을 때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극약 처방입니다. 되게 위험한 팁이네요. 네, 위험하죠. 이제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 맨 먼저 하드부터 지워라 네. 라고 우리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드 같은 거를 내가 저널에다가 써서 남기는 거예요. 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죽고 남은 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렇죠. 살아생전 내 저널을 누가 읽겠어요? 이거는 결국은 자기가 더 자기 삶을 잘 이해하고 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도는 해볼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죠. 좀 심장이 약하거나 나는 이제 그냥 잊고 싶다. 그렇다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나중에 일로 밀어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당장 계속 증명할 수 미루게 되죠. 없다면. 보통.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어쨌든 우리가 죽기 전에는 한 번은 짚어봐야 되는 일이기도 하니까 네. 이거를 짚을 타이밍이 필요한데 네. 그 타이밍은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전화를 쓰다가 뭔가 막히고 답답할 때 네. 이럴 아무 때 생각이 안 날 때. 아무 생각도 안 날 때 네. 그때 한번 자극을 위해서 내 비밀은 뭐가 있을까? 그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한번 그때 왜 그랬을까? 걔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 한번 쭉 서술을 해볼 수가 있죠. 직접적으로 쓰기 어려우면 그래서 문학적인 형상화라고 하죠. 소설의 형태라든가 시의 형태로 써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아까 이제 임산부와 노약자는 피하시라 네. 라는 식으로 안내를 드리긴 했는데 어떤 분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네. 이게 접근 자체가 큰 심리적인 타격일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뭐라 그러지 사회상 때문에 일주일 글 못 쓰고 날렸습니다만은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정말 큰일을 당하실 수도 있는 문제라 네. 되게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면은 글쓰기를 이제 정신적인 치유나 치유로서의 글쓰기, 네. 정신적인 어떤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글쓰기 이쪽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쓴 글들이 많이 있어요. 책도 있고 읽어보면 그 과거에 그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나 사실들을 정확하게 자기가 이해하고 기록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자신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좀 의문이 드시면 서점에 가셔가지고 글쓰기와 관련된 치유 관련된 정신적인 치유 관련된 책들을 몇 권 한번 훑어보시고 네.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글쓰기에 응용해 보시면 아마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젠틀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그렇죠. 알려주겠네요. 네. 이제 약이라는 것도 이제 네. 아주 강한 약으로 치료해야 될 때도 있지만 네. 약한 약부터 천천히 먹어야 될 때도 있으니까. 네. 아주- 저도 이제 이 아이디어는 그런 책들 보면서 얻었어요. 아, 이게 글쓰기를 치유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다 이제 자기 삶에서 좀 남들한테 꺼내기 어려웠던 얘기들을 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읽고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막 이제 그 글을 읽고 거기서 이제 카타르시스나 해소가 되고 공유가 되고 자기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 자기 상황이 이해받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치유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자기 비밀 혹은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을 한번 잘 곱씹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듣고 보니까 네. 위험한 팁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꼭 한번 도전을 해보기는 해봤으면 좋겠는 네, 되게 중요한 일이네요. 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당장은 아닙니다만 이 테마를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막힐 때마다 이제 조금씩 네. 양파 껍질 한 커플만 살짝 벗기듯이 조금씩 벗겨나가는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가지 팁인가요, 그럼?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다로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부터 시작해서 글을 써보라. 그 사건은 허구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밀을 써보자. 네. 위험한 네. 팁까지. 아이고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이제 글쓰기 관련해서 음.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팁을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이제 도전 과제로 네. 이런 일이 있었다로 시작하는 짧은 글 한 편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밀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자신의 비밀 중에서 다룰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뭐 메모나 기록이라도 해보는 걸로 그 정도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서브 퀘스트 같은 거네. 그렇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고 이거 뭐 충격의 연속이에요. 오늘 방송도 비밀을 밝히라 부르지를 않나. 다음 주엔 더 중요한 게 나온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술적으로 글쓰기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문법. 그렇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테크닉. 네, 테크닉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문법이라고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어질어질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문법은 그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서 문법이 아닙니다. 글쓰기를 위한 최소 문법. 이것만 알면 쓸 수 있다. 이것도 이만큼 거대한 거를 또 잘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렇죠. 엑기스만 한 명에 딱 담아가지고 오실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들어보시면 저걸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 저것 때문에 내가 글쓰기가 안 되는 거였구나. 아마 무릎을 치면서 공감하실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외부에서는 쪽집게 심강사 콕 이거로 통하시는 훌륭한 분이거든요. 아주 명쾌한 테크닉 전달해 주실 다음 시간 완전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쓰고 봅시다.